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진권 부연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학교 소규모화 시대, 학교를 지원하는 지방교육 행정체제란을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제5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기관에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임후남 원장 직무대행께서 개회사를 하신 후 공동주최한 전라남도교육청의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후남입니다. 먼저 교육부 또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9개 교육분야 유관기관 간 협의체인 교육정책 네트워크에서 올해 제5차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 박사님 그리고 학생수 감소 시대의 정책 방향을 제안해 주실 네 분의 제안자를 비롯해서 유튜브로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교 소규모화 시대에 학교를 지원하는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주제로 합니다. 1980년대 이후 학생 수는 줄곧 감소해 왔습니다. 최근 출산율 통계를 볼 때 향후에도 학생 수가 감소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 내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를 넘어 과소규모 학교로 변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가 밀집한 시군의 경우 교육지원청도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 운영 관련 법령들은 양적 팽창기에 구축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았던 시기 학교 규모를 상정하고 설계된 교육 관련 법령과 행정체제는 소규모 학교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교직원이 일반적인 학교와 동일한 행정 업무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환경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도시 학교를 따라가기 급급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 변화에 조응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지방교육 행정체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학생수 감소 시대에 소규모화되고 있는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올해 5번째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를 모든 전남교육 가족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유방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소규모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 행정의 방향을 탐색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적절한 토론 주제라 생각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남교육 현실에 꼭 맞는 주제여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는 분명 우리 교육의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고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큰 학교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 돌봄의 영유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미래 교육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작지만 강한 미래 학교의 모델로 키우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생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 5월에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여 그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혜가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갈수록 늘어나는 소규모 학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의견과 대안을 활발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학교 소규모화 시대, 학교를 지원하는 지방교육 행정체제란입니다.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증가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교육 행정체제 정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의 학교 규모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 탐색을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지만 오늘 한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되짚어보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제 발표의 주된 목적으로 한번 삼고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력 인구 감소, 저출생,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런 주제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다 잘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2022년까지 계속 학생 수는 감소해 왔고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볼 때도 일일이 수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우리가 통폐합 정책 1982년이죠.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2000년대까지 학교 수가 감소하다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학교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학교 수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신도시 중심으로 학교들이 새롭게 설립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현상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학교의 규모가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통계들이나 논의들을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또는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논의는 많았지만 그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인 학교의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금 더 미시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연구에서는 그런 한국의 전반적인 학생 변화를 보기보다 특정 지역,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골라서 교육지원청별 그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어떻게 변화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 수와 학교 수 변화에 대응해서 소규모 학교 정책들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되는지 약간 거시적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의 학교 분포와 규모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분석이 대상이 된 경북과 전남 지역에 한정지어서 본다면 지방의 학교 수는 감소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기준에 볼 때 경북은 46개교, 전남은 42개교가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숫자가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분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서는 분교를 본교에 포함해 하나의 학교로 보기 때문에 따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교를 하나의 학교로 봤을 때 그렇게 본 이유는 사실 처음부터 분교인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본교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통계를 잡는 어떤 시점에는 분교가 돼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분교도 지역의 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경북의 경우 초등학교 수는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한 100여 개가 사라졌고 전남은 200개 정도의 분교와 본교가 사라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숫자는 작지만 학교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학교 수가 증가했던 것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일입니다. 제가 통계를 살펴봤을 때 한 95%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교 수가 늘어났고 그 외 지역은 약간 늘어나거나 오히려 감소한 지역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규모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규모를 일단 학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6학급 이하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구간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학교 수가 줄었을 때 주로 6학급 이하 작은 학교들, 분교들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학교 수는 줄어들었지만 경북의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6학급 이하의 학교 수는 60%입니다. 초중고를 다 초등학교의 경우 60%가 6학급 이하 학교고 6학급 이하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7.6명입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 학생 수를 봤을 때는 42명. 그것을 2029년까지 추계를 해본다면 이때의 가정은 2022년의 학교가 폐교 없이 그대로 그 지역에 남아 있을 경우 학생 수를 다시 학교 안에 분배를 했을 때 약 28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의 50.4%가 6학급 이하 학교이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10.9명입니다. 저희가 동일한 6학급 이하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 중학교가 6학급인갑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 10.9명이라는 것은 두 반이 아니라 한 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되풀이해 보면 6학급 이하라고 했지만 중학교도 한 반인 한 학급인 중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고요.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대 100명을 넘어서다가 2022년 43명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 수는 39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전남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의 65.5%가 6학급 이하 학교이고요. 평균 학생 수는 10.9명,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42명, 2029년에는 27명 정도 규모의 학교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큰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고 작은 학교 규모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사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특히 도지역의 경우에 소규모 학교로 구성된 교육 지원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원청 단위로 분석을 해봤을 때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학생 수, 그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이고 그 안에 있는 학교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울릉한 곳입니다. 여기서 왜 3,0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학술적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6년도에 그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및 효율화 추진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준이 3,000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3,000명 기준으로 잘라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2029년에는 보면 11개 9개네요. 9개의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는 3,000명 미만이고 지역에 있는 학교의 50% 이상이 60명 이하인 지역이 9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뭐 청송, 봉화, 의성 이런 곳은 학교의 70% 이상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즉 도지역의 경우에 적어도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경북과 전남의 경우에 소규모 학교, 소규모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된 그런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 비슷합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도 2000년에는 3,000명 이하이면서 50% 이상이 소규모로 된 지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2029년에는 11개 지역이 학생 수 3,000명 미만이고 학교의 50% 이상이 60명 이하인 학교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안, 진도, 장흥, 공흥, 강진 이런 지역들이 주로 소규모 학교, 소규모 교육지원청으로 바뀔 변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그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소규모화되고 있지만 이것을 교육지원청별로 뜯어다 보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지역의 대표적인 거점 도시들이죠. 경북의 경우에 포항이나 구미, 전남의 경우에 목포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내 학교 수는 조금이나마 늘었습니다. 두세 개 학교 정도 늘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사라지거나 소규모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범례를 보시면 빨간색은 60명 이하이고 파란색이 4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은 초등학교, 동그라미는 중학교, 사각형은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큰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를 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지역의 전체적인 학교 수는 늘었지만 외곽 지역의 학교 수는 줄어든 걸 확연히 볼 수 있고 지역 학교 규모도 작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학교 수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학교 수는 감소했지만 주로 외곽에 있는 읍면 지역의 학교가 작아지거나 소멸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경우에는 경주나 안동이 될 것 같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여수나 광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된 표시된 지역을 보면 학교 수가 쪼밀쪼밀하게 점이 찍힌 것들이 좀 널찍널찍하게 변화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색깔도 녹색이 섞여 있다가 주로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군 중심부에 있는 지역도 이제는 학교 규모가 점점 작아지면서 외곽 지역도 사라지거나 혹은 작아지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김천, 영주, 영천 지역이 이런 유형을 보였습니다. 중심부 보면 2000년도에는 400명 이상 다 파란색인 지역으로 학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9년에는 연두색, 녹색이 좀 짙게 드러나고요. 동그라미 친 외곽 지역을 보면 많은 학교들이 조밀조밀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이제는 완전히 중소규모 학교로만 구성된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청송이나 영양, 전남의 담양, 곡성 이런 지역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그래도 400명 규모, 300명 규모의 학교들이 드문드문 있었다면 2029년에는 대부분 60명 이하 또는 120명 이하 규모의 학교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역의 학교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고 많이 없어졌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학교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학교가 없어지고 소규모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거기에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금방 전남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강점을 살리고 학교 찾아오게 만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뒤에 제안 세션에서 각 교육청별 노력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작아졌을 때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사실 교육 활동 면에서 보면 모둠 활동이나 학생 간 상호작용이 좀 어려운 그런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7명, 8명 정도 규모에서 5명, 3명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체육 활동이나 모둠 학습,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조직 운영 면에 있어서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동일한 법령과 교육과정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똑같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 지역 차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체험 활동이나 혹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런 소규모 학교가 참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로 기존의 정책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학교 통폐합 정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2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분교장 개편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중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가 되는데 분교장 개편까지 포함하면 5,000개 정도 되고 순수하게 폐교된 게를 생각하면 한 3,000여 개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통폐합 정책이 1982년 시작되다가 2000년도부터 어느 정도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통폐합도 이루어지기도 했거니와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학교 살리기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뭐 특색 있는 교육과정 만들기, 통합학교 운영, 재정적인 지원 이런 노력들이 있어왔고 최근에는 이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학구제, 그러니까 시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면단위, 읍단위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학군을 폐지시킨 거죠. 일방 전입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하게 하는 정책들, 농촌 유학,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학생 수를 유지하고 학교 규모를 유지해보자라는 형태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통폐합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학교 살리기는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유지와 유치 정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점의 차이에 좀 기반을 해서 정책의 변화를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뭘까 한번 살펴보면 그 정책의 단위 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학교, 그 개별 학교를 정책의 단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통폐합할 것인가, 살리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든지 예산을 지원하든지 인력을 지원하든지 이런 형태의 학교 단위의 그러니까 개별 학교 단위의 좀 초점을 둔 정책 중심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보충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보충적 관점이라는 것은 소규모 학교도 도시의 일반적인 학교와 동일한 여건,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정책들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급식, 시설, 통합, 혹은 상치교사, 순회교사 문제, 복식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서 도시의 일반적인 학교와 같은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을 만들어주자 이런 보충적 관점에서의 정책 중심이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저희 이문환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양적 평창기에 구축된 도시를 상징하고 만든 보편적인 학교 구조, 행정 체제를 기준으로 한 틀 안에서 그 규칙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면 우리는 외부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든지 정책, 학교 운영 각종 법령들이 학교로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학교 안에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뭐 교육활동, 교육지원활동, 행정업무라고 구분해 본다면 학생 수가 감소하면 인력이 감축되고 조직도 축소되고 예산도 감소되는데 양쪽에 있는 적용되는 법령과 해야 될 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운영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소규모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소규모 학교,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늘어나는 미래 전망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관점에서 이 정책을 가져가야 될까 한번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교육 관계자들 만났을 때 흔히 이 주제들은 뭐라고 할까요? 학교 통폐합이나 혹은 지역의 학교 소멸 이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통폐합 정책의 어떤 하나의 그 인식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식의 기반을 깨려면 첫 번째 관점은 적어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할 때 적어도 현재 수준의 인력과 예산은 보장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분교화시키는 것에 꺼리는 이유,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봐도 내가 실행한 정책의 결과가 기존의 지방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를 고민할 수 있게 하려면 기존의 틀로서 예산과 인력을 건드리지 말고 현재 수준의 인력과 예산은 좀 보장해 준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사실 좀 경로 의존성을 깨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충남에 있는 교육국장님을 만났을 때 교육국장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기존의 교육과정, 교육정책, 학교관계 법령 틀 안에서 학교를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그 모습은 본교냐, 분교냐, 폐교냐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고민하게 하려면 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칙과 규정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관점이고요. 세 번째 관점은 앞서 살펴봤듯이 주로 우리는 이런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좀 살리자, 이게 도시 지역보다 뭔가 부족하다, 결핍의 관점에서 보충을 위한 정책이나 경제적 효율적 관점에서 통폐합 정책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두자라는 것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이 관점 하에 제가 첫 번째 정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는 학교 단위로 주로 소규모 학교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그 지역 단위로 좀 한번 확장해서 정책의 단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이고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굳이 지역마다 현재와 같은 학교 구조를 유지할 필요는 굉장히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단위로 정책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이 지역의 본교가 되고 각 지역에 있는 학교가 분교가 된다면 우리가 분교는 행정 업무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조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죠.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행정인력 재배치와 재구조화를 해서 학교는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교육지원청으로 다 가져온다면 사실 지금 또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경우에는 학교 일의 상당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 운영 경우에는 개별 학교가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들어오는 업체도 강사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단위에서 방과후 학교를 일괄 계약하고 일괄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와 같이 지역 단위로 정책을 고민하게 되면 학교 운영도 굳이 지역에 있는 학교가 6년을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이 어릴 때는 학생 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한 3, 4학년까지는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고 뭐 중학교 정도 5, 6학년은 중학교 과정으로 넘기고 고등학교는 한 5년으로 늘리고 이렇게 좀 학교 규모를 키운다든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조금 유연성 있게 다양하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좀 지역의 단위로 넓힐 필요는 있다라는 것에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실질적인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규모 학교와 관련된 관련 연구들은 많은 연구에서 학교에 좀 자율성을 확대해주자. 이 자율성을 확대해줘야지 그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교육 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학교의 융통성과 자율성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그 자율성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학교 운영 관계 법령과 규칙들이 기존의 학교 운영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도 함께 필요하고 특히나 기존의 학교 관련 정책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이었다면 그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학생 수가 30명, 40명 혹은 17명 이런 작은 학교의 경우에 예산의 사용 방식,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 급식 방식, 통학버스 운영 방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큰 학교와 같은 규칙과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함께 고민해서 지역의 독특한 또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 운영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방향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사실 이 소규모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학교는 지역에서 학생이 오면 그 학생을 잘 가르치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없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나 그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교육 정책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안에 있는 흑산도에 지자체에서 그 주거 지원과 생활비 지원, 일자리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전국에서 많은 가족들이 흑산도로 이주하겠다라고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꼭 지역의 그런 학생을 인구수를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교육의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그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와의 관계에서 보면 일반 자치 이쪽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곡성이나 화천이나 아마 지방자치단체도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느냐 했을 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로 이 정책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그런 것들은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학교 밖에 부족한 그런 체험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교육 지원청과 함께 협력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 특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 모델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이 소규모 교육 이 학교 체제 전반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의 관점에서
이 방향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지금은 소극적으로 보면 교육 문제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좀 학교 교육력을 높여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그런 학교 모델과 만족할 만한, 그래서 저 지역에 가고 싶다 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그 적극적인 관점에서 좀 학교를, 새로운 학교 모델, 학교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두서없이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철 박사님께서는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의 교육지원청별 학교 수와 학교 규모 변화 추이 분석 결과와 소규모 학교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 수 감소 시대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2부 제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에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네 분의 제안자를 모시고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과 방향을 알아보고 향후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제안자를 발표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청의 장재완 장학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육청 최형욱 정책보좌팀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교육학과의 박수정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의 김훈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먼저 전라남도 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소개와 방향을 주제로 전라남도 교육청 장재완 장학사님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인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라남도 교육청 장학사 장재완입니다. 제5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학교를 지원하는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저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 현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작은 학교 살리기 현황, 그리고 세 번째 작은 학교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학교, 전남의 작은 학교는요, 학생 수 추이 그리고 작은 학교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앞서 이상철 박사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전남의 학생 수는 2023년도 초등학생 기준으로 8,700명 정도가 있는데요. 2028년도가 되면 6,200명 정도가 됩니다. 수치상으로 24,000명 정도가 감소하는 수치인데요. 전남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시면 얼핏 보아도 이게 25% 이상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시군마다 시도마다 작은 학교의 기준은 다르지만 전남교육청의 경우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 학교로 상정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 정도의 학교는 400개 이상의 학교가 해당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좀 살펴보시면 1,000여 명 정도밖에 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부터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급감을 했는데요. 2015년도의 학생들이,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에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아마 2028년도 이후부터는 중고등학교의 급감이 예상되고요. 전남의 문제만은 아닌 아마 경북, 강원 모두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추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요. 지금 이 표는 본교와 분교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상철 박사님이 본교와 분교를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46% 정도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명 이하의 학교, 지금 현재 아까 과소학교라고 했죠. 과소학교가 전체 25%입니다. 실제로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보다 과소학교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과연 30명 이하의 학교는 2028년도에 어떻게 될까? 참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의 경우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남의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상철 박사님 챕터 2에 나와 있던 그 방향과 거의 유사한 방향이고요. 저도 다른 지역에 있는 시도 교육청을 살펴보아도 비슷하고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나타남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배경과 목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작은 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전략 전남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유치 및 유지, 그 다음에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그리고 교육 협력 체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학생 유치 및 유지를 통해서 학력 인구를 유입하고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해서 아까 전남 교육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그리고 교육 협력 체제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해야만 이 세 가지 박자가 모두 떨어져야만 작은 학교 살리기가 진정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학생 유치 및 유지 전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겁니다.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아까도 좀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전남교육청의 경우 2023년도 학생 수 10명 이하를 기준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10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일면 일교, 일도서 일교 정책은 관리 학교로 좀 유지하면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공동학구제라고 했는데요. 제한적 공동학구제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와 좀 다르게 시 지역에서도 25학급 이상의 학생들은 12학급 이하의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는 제도도 열어두었고요. 읍에서 면으로 갈 수 있는 제도도 좀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대비 168명, 7.4% 증가하게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에듀버스와 에듀택시는 지금 전남에선 이용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건 통학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중에 학교를 어떻게 다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좀 더 다른 교육청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학생 유치 및 유지에서는요. 전남 농산어촌 유학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교육적인 목적을 반영한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2023년 2학기 현재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은 279명이 있고요. 16개 시군 5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 1기가 시작돼서 2023년도 2기까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보고 있는 지점은 예전에는 단기형 유학이 많았다면 지금 현재 전남에는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기형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오고 들어감이 아닌 생활 인구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남교육청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023년 3월부터 지급하려고 하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남교육청이 힘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생 교육 수당도 학생 유치 및 유지 전략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력 강화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정도가 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특색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유, 창의적인 지원, 그 다음에 작은 학교 박람회 이런 등으로 교육력 강화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력 강화에 앞서 3가지는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작은 학교의 특성화를 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021년도 108개 학교에서 2023년 240개 학교를 지원하면서 개별 학교 그리고 즉 학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학교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작은 학교의 사례를 좀 공유할 수 있게 하고요. 작은 학교 영화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섬일 경우에는 또 찾아올 수도 찾아갈 수도 있는 문화예술 교육 등 지역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지원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과 10일에 전남 작은 학교 교육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김대중 컨벤션 홀 다목적 홀에서 열었는데요.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작은 학교의 모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좀 전하고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좀 주제를 좀 중심으로 펼쳐서 작은 학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학생을 함께 또 좋은 교육으로 이끌어 보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함께 힘을 실어줄 사업으로 공동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소인수 학급 아까 얘기하셨는데 모둠학습이나 실습 토론형 수업에 적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사회성 함양도 하고 거기에 교육력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체제 구축으로 크게 전라남도 교육자치협력지구, 전라남도 민간산학교육협력위원회, 그 다음에 유학사업과 연계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가 지금 현재 전남에는 22개 지역이 있는데요. 22개 지역 모두 민간산학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자치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8개의 마을 학교가 학교 교육과 함께 결합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유학사업은 현재 7개 지자체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역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방향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교육력 강화, 역량 강화, 협력 강화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단위 학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과 작은 학교의 강점을 결합한 장기적인 좀 지원을 해서 좀 더 특성화되고 학교 다양화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예를 들었다시피 아토피 학교 이런 식으로 보다 특성화에 좀 힘쓸 수 있는 학교를 좀 키우겠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소인수 학급이어도 배움에 질적 차이가 없도록 그리고 혹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작은 학교 홍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충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2024년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전남교육이 또 다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는 그저 크기가 작은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통해서 작지만 강한 학교를 꿈꿉니다.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학교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의 문제는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작아서 희망이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를 꿈꾸며 미래교육을 꿈꾸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안을 해주신 장재환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장재환 장학사님께서는 전라남도 학생 수 및 작은 학교 동향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개요 및 현황, 작은 학교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현장에서 길을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충청북도 교육청 최형욱 정책보좌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청 홍보관 정책보좌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욱입니다. 현장에서 길을 묻고 답을 찾다. 저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이 현문현답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시도 교육청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과 여러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역 특히 그런 단양이나 제천이나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전부 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공동학구 풀어달라, 그 다음에 작은 학교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말씀의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작은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교사와 관리자들, 그 다음에 노조, 이런 여러 그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하나씩 정책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책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을 그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좀 6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뭐 영동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 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 지원청의 몫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요새 들어서 한 2, 3년 사이에 아이들이 없으면 아예 그 지역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아주 엄청난 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 교육청과 함께 1대1 대응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거에 발맞춰서 그 도시 복합화 시설 복합화해서 이제 그 지자체와 학교에 있는 시설을 복합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죠. 저희도 지금 아까 전남교육청하고 비슷하게 저희는 학교가 작은 학교 똑같이 60명 이하를 보고 있는데 40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2028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것들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지금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학교가 유지되는 거에 대한 그래서 마음 놓고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시설을 투자받지 못해서 그 현장에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식학급을 저도 이제 현장에서 23명에 있는 큰 작은 학교서부터 1,500명이 있는 학교도 있었는데 복식을 해보면요, 아무리 옆에서 지원 교사가 있어도 제대로 된 수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라서 1대1 대응 수업이 될 것 같아도 이 친구들이 강사 채용이나 학교 자체에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학업 성취도에도 저하가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들이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아이들보다 더 도시로 떠나는 상황 때문에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월달에 그 전체적으로 초중학교에서 교직원 의견 수렴을 했고요. 412명 응답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회의를 거쳐서 그 노조들이나 교육단체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교감단, 교장단, 학부모, 주민 여러 개 해서 저희가 7월 그래서 8월쯤에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까 비슷한데요. 전남은 10명인데 저희는 12명입니다. 근데 좀 다른데 분교장 개편 기준을 12명으로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 12명 이하 원래는 20명이라서 3년 동안 20명이 안 되면 분교장으로 격화가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2026년도까지는 분교장으로 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이거는 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일단은 학교가요, 현장에 물어봤더니만 마음 놓고 몇 년은 유지가 돼야 무슨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고 힘을 준비를 할 수 있다 해서 2026년까지는 분교장으로 격화되는 학교들이 없도록 20명에서 12명으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일반 학구제를 확대했는데요. 농산촌 특색학교가 예전에는 심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학교 중에서 떨어지는 학교가 있고 붙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원하는 학교는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더불어 일방학구제, 공동학구제를 같이 풀어줘서 옆에 있는 큰 학교나 가장 가까운 학교와 주소 이전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넘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오고 싶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학구제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장 가까운 학교나 가까운 학교의 큰 학교를 선정해서 학구제를 확대했고요. 저희는 통학버스가 굉장히 작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노선을 확대해서 그 큰 학교까지 갈 수 있게끔 노선을 늘려주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으로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단양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소규모 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들이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전부 다 모아서 단양에서 한꺼번에 운동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우슈를 체험으로 해서 강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 거점형으로 해서 이 학교를 갖다 우슈 특화 학교로 해서
연초에 다른 학교에 있는 학급들이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서 1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교육과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형으로 해서 교사 간 공동교육과정을 해서 학급끼리 같은 과목끼리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은 저희가 캠퍼스형이나 거점형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12월이고 내년 지금 예산을 이번에 이제 예산안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공간은 그 작은 학교들이요 폐교될 위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잘 안 하고 특히 시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색깔 꾸미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학교에 색깔을 꾸며도 폐교가 될 위기가 있는 학교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예 30% 정도는 작은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교될 위험 없이 폐교라고 해서 시설 지원을 안 받는 것들의 그런 두려움 없이 30%는 배정해서 작은 학교들이 학교 색깔 꾸미기나 꿈품은 공간 교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지역별 특화 거점 학교로 예를 들어 뭐 스마트팜이나 우슈나 학교만의 그런 특화된 거점 학교를 만들고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2월 달에 신청을 받으면 그 학교가 학교에 가서 그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작은 학교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 친구들이 작은 학교로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육 과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 간의 교직원 소통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작은 학교끼리 계속 모여서 학교만의 그런 교직원만의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작은 학교가 다 있죠. 뭐 아이들은 적지만 교직원들이 할 일은 공문이 똑같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교육청에서 이관해서 되도록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 일반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의 차이가 확실히 학교 운영비, 예산 지원이나 집행에 대해서 학습 준비물이나 차량 임차,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것들은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이관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교직원들은 주변에 있는 학교 그 근처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음성도 지금 계획 중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작은 학교 이 여태까지 나온 얘기는 저희 정책 쪽에서 나오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의견, 그래서 가장 원하는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모델 개발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복합화에서 얼마 전에는 충주에서 이번에는 그 수영장과 그 노인센터를 충주하고 같이 해서요. 저희 학교 안에 학교 부지에 수영장을 만들면서 노인센터도 같이 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그것들을 작은 학교에 들여서 학교의 시설을 가지고 군이나 시와 1:1 대응 투자를 통해서 시설 복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마 내년 한 3월이나 5월쯤 되면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은 지금 한창 만들어 개발하고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뭐 청주에는 뭐 스마트팜으로 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범 그런 거점학교, 그 다음에 뭐 충주에는 우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학교마다의 그 거점학교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현문현답이라고 현장의 문제를 늘 준비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했고요. 이제 작은 학교 활성화도 했지만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는 과밀학교를 또 살리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500명 있는 학교에서는 교무실이나 교장실이 없어서 교장실을 교실로 쓰면서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주 반대적으로 작은 학교하고는 극명하게 다르지만 또 그런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그런 과밀학교도 준비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안을 해주신 최형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최영욱 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학교 수 그리고 학생 수 변화 추이와 농산촌 지역 학교 실태,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도시에서 증가하는 작은 학교, 크게 배우는 학교가 되려면을 주제로 충남대학교 박수정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수정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 학교 소규모화 시대는 이제 대도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남대가 위치한 대전에서는 작년에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모델 학교를 운영하는 등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정책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대전 작은 학교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대도시 작은 학교의 상황과 지원 방안을 대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이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작은 학교는 현재 얼마나 될까요? 학생 수 100명 이하 초등학교는 11개 교, 중학교는 5개 교, 분교는 총 3개 교가 있습니다. 방금 충북의 경우는 절반이 작은 학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의 4분의 1 정도이고 대전은 10%가 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가 농촌 간주 지역, 즉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시 내부에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2030년에는 얼마나 될까요? 60명을 기준으로 하면 16.8%와 19.8%,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3.8%와 25.6%로 예측됩니다. 통계적 추리 결과인데요. 5학교 중 1학교는 작은 학교가 되고 또 중학교의 증가세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학생 수 400명대의 큰 학교가 주를 이루는 대도시로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주로 농어촌 그리고 아주 작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복식학급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 재정 효율성 등이 논란이 됩니다. 도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이 활발하고요. 서울의 경우 24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형 작은 학교 지원을 2017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전북, 전주 등 원도심 학교 공동화에 대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은 군 지역이 없고 5개 구로 구성된 전형적인 대도시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또 거주지 제공으로 인구를 유입하거나 농촌 유학,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대도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50만, 최근 144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줄고 또 학령 인구 감소, 작은 학교 증가, 또 학교 소규모화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상황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서 설문조사 결과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생 수 200명 이하 초, 중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리커트 척도로 높은 동의도가 나온 결과를 집단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현황에 대한 작은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수업, 생활지도와 상담, 또 친밀성, 또 무료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등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들은 학교 규모, 학생 수에 민감합니다. 같이 지낼 친구가 적으면 싫어요 라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동의도가 높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들은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또 교사와 행정 인력의 지원을, 학부모는 잘 배우는 학교, 재정 지원,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높게 동의했습니다. 자율성 확대를 공통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컨설팅, 또 지역 연계와 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동학구제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큰 규모, 많은 수의 같은 반 친구들을 희망하고 있지요. 교육과정 특성화는 중요하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의 특성화는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을 잘 배우고 상위 단계 학교 진학을 잘하는 것은 대부분 학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작은 학교 정책 방향으로 모두가 교육의 질, 재고, 집중을 꼽았습니다. 교육 복지, 균형 발전, 학교 자체 발전 등에 높게 동의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적정 규모 학교 정책과의 병행도 검토할 상황인데요. 작은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지금은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와 사례에서 이미 여러 제도가 제안되고 실행되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해 본 것들이 많지만 대도시에서는 아직 낯선 것들이고 이제 막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전은 본격적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마을과 학교 연계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공립 유치원에서 공동교육과정과 거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실시했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경험이 없지만 대전도 학교 지원 조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미래학교 모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찾고 시도해 보려면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전의 경우 작은 학교의 보편화 전망, 분투하는 작은 학교, 작아져도 커져도 안 되는 딜레마, 학교만으로는 속수무책이기에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이 서로 별 관심이 없는 현실로 진단하였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면 대도시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작은 학교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은 얼마 안 되고 또 지역이라는 개념 속에서 학교와 교육을 크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어떤가요? 물론 학교도 지역에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개방, 지역 연계는 학생 안전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여 큰 고민입니다. 더 크게 배우는 학교, 작은 학교는 잘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학생과 교사, 교육청과 지역에서 이러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작은 학교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지원 방향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과 교육 기회라는 기준은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과 함께 그리고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곧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작은 학교의 목표, 성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학교의 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전의 맥락에서 우선 과제와 주요 과제,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학구제와 우선 배정, 또 작은 학교의 업무 경감, 행정 인력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책, 교육, 인사, 행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 학교 지원센터 등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의 개편, 그리고 지역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슬기로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과 교육 환경을 구안하고 실행하는 교육 디자인, 이것은 모든 학교, 특히 작은 학교에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더 좋은 학교로의 변화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의 비전과 교육과정, 필요한 교육 환경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교육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교장과 교사의 유입, 참여와 책임의 학교 자치 문화, 교직원 역량 강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출처로 표기한 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든 학생 하나하나 소중한 시대입니다. 작은 학교를 크게 배우는 학교가 되도록 돕는 것은 미래 교육, 미래 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올해 연구를 마무리했지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작은 학교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살피고 지원하고 응원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을 해주신 박수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정 교수님께서는 대전의 작은 학교 변화 추이, 작은 학교에 대한 구성원의 현황, 지원 정책 인식, 작은 학교의 지향과 지원 방향, 그리고 지원 과제에 대한 여러 제안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지원청 역할 변화 방향 탐색을 주제로 공주대학교 김훈호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교육학과의 김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역할 변화 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상철 박사님께서 지역에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이 규모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상철 박사님하고 2년 전에 이미 이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논의라든가 아니면 작은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에다가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보태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 기능 논의는 2010년에 한번 있었죠.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교육지원 지역교육청이 지역에서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를 바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다시 살아난 게 2018년이죠. 2018년에 이제 교육지원청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논의들이 본청하고의 관계라든가 학교하고의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전에 2010년대 이 주도했던 것들은 교육부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2018년에 달라진 건 아마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그 고민들을 이어간 게 아닐까 싶고요. 앞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청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된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2018년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해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학교지원센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0년 때는 어떻게 보면 본청의 기능이 지원청의 업무들 중에 뭐 종합감사라든가 인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2018년 이후에는 지원청으로 오히려 업무들이 많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어떤 특정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업무 이관과 함께 인력이 같이 이 지원청으로 내려가면서 조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지원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인원이 옮겨가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본청과 지원청과 학교의 역할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서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단 학교지원청
교육지원청의 어떤 업무 형태나 역할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중심으로 조정을 하는 교육청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학교가 하던 다양한 업무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이 지식이라든가 경험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뭐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업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 업무들을 보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들을 같이 지원해주는 형태의 고민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하고 학교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지역하고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게 개별 학교에서 지역하고의 협력을 다 책임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과 같이 학교의 교사들이 순환전보를 하는 구조 하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의 지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역과 학교의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학교의 개별 교사에게 맡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원청 차원에서 그 큰 그림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또 어디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한정해서 학교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해주기를,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교육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지원센터가 이 지역에 밀착해가지고 학교를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이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또 지금 각 교육청마다 만들었고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교지원 조직, 즉 학교지원센터가 어떤 위상을 갖느냐인데요. 지금 교육청들의 형태를 좀 들여보면 교육과 안에 특정 팀 안에 소속돼 있는 아주 작은 규모로 존재하는 데도 있고요. 규모를 굉장히 키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했죠? 역할을 강화해 가는 교육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얼마만큼 학교지원센터에 힘을 실어주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들이 학교지원센터가 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충남 같은 경우는 아산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 아마 이 기존에 있던 부서들하고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관장이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서들이 얼마나 학교지원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배치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센터에 신규 장학사가 그리고 신규 주무관이 배치가 되면 기존에 있던 조직들하고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가져가기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던 조직들이 연합해서 학교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직 같은 경우 승진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일반직 승진에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조직은 가려고 하지 않겠죠. 장학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서로 역량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가서 학교지원 역할을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메인은 다른 데 있고 굉장히 변두리에 있는 그런 조직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학교지원센터가 앞으로 제 기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학교지원센터라는 걸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학생 수가 주는, 그래서 행정 효율화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철 박사님도 경로 의존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정책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상상력을 얘기하시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학교마다 행정실을 두고 또 지원청은 본청과 정책 기능을 하는 이런 구조가 맞는 걸까? 아니면 학교는 교육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 교육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학교 주변에 두고 이
학교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에서 아마 출발했지 않았을까 싶고, 거기에 최근에 학생 수 감소나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화 논의들이 같이 묶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책 내에 어떤 기능들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게 학생 수 감소이기 때문에 효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행정 효율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이제 이 학교지원센터를 고민하면서는 가장 유사하게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의 학사 조직이거든요. 대학에도 학과가 있고 그 학과에는 학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학과 사무실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학과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들은 본부에 있는 행정 조직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돼요.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학과에서 직접 써야 될 부분들의 일부 예산들에 한해서만 학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학과 운영의 전반적인 등록금을 받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하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들은 본부 조직에서 혹은 단과대 행정실에서 통합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게 초중고등학교, 유초중 등 교육 단계나 아니면 교육청 수준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학교가 정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대학의 학사 조직 안에서 혹시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정을 하면서 학교지원센터로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럼 행정실을 줄여야 되느냐? 저는 행정실이 그동안에 회계 서무 업무만 하는 행정실이 아니고 사실은 교무실 바로 옆에서 교무실과 함께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교육활동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무실 따로 있고 행정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을 교사들과 그리고 그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같이 고민하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나머지 행정 업무들은 다 학교지원센터로 빠지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뭐 이 소규모 교육지원청 문제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뭐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상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학교가 줄어들게 되면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두는 게 맞겠느냐? 사실은 정부에서 이미 교원 정원을 줄이기 시작했고 총액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모든 규모와 인력 조직들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가 이 소규모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 지원 업무로 이 핵심적인 기능을 가져가고, 그 외에 나머지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기능들은 거점의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역할 배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드려야 돼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드리지를 못했고 고민들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이후에 다른 자리가 또 있다라고 하면 함께 고민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을 해주신 김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은호 교수님께서는 학교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변화, 학교 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목적, 학교 지원 조직 활성화 기능 및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증가와 학교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의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지방 교육 행정체제 정비 방향을 탐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을 통해서 각 지역의 작은 학교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또 이에 따른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향을 모색을 해보았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원 조직의 역할 변화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 생중계 채팅창에 올라온 말씀 중에서 몇몇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 박수정 교수님의 이 제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희 토론회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아무래도 이 지방교육 행정체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박수정 교수님께서 제안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이 지방교육 행정체제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박수정 교수님 잠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거버넌스는 사실
전남과 충북에서 좀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남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모든 지역에 그 민관 어떤 협력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지역 차가 있고 또 특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주 작게는 학교와 지역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라도 좀 만들면서 대전의 경우는 시청, 구청에서도 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학교에서는 또 조금 문도 더 열고 이런 것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혹시 전남 장학사님도 말씀해 주실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전남 장학사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장학사 장재환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2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남에는요. 22개 지역 모두 교육자치협력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지자체와 1대1 대응 투자를 통해서 교육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라고요. 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를 22개 지자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계획이나 교육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지자체장과 교육장이 만나는 게 아니라 민관 산학 모두 다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들은 전남이나 경북이나 강원 같은 지역들이 보다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게 먼저 필요했고 작은 학교라는 어려움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좀 더 먼저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 참석하신 모든 분의 의견과 질문에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이 제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자이신 이상철 박사님의 말씀을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학교 이 연구를 하면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 선생님이 했던 말이 좀 떠오릅니다. 그 지역에 가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교장 선생님보다 교장 선생님 나이보다 학생 수가 많으면 그 학교를 큰 학교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30학급 규모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 이런 것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오늘 논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학생 수 30명 미만의 학교, 선생님이 5명, 6명인 소수의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교에서 교육력을 아까 발표했었던 작아도 희망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아마 오늘 제가 발표했던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냐. 김은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점, 혹은 충남이나 충북 그리고 전남의 맥락과 상이 다 다양하듯 이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행정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문제, 행정기구에 대한 문제, 또는 각종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작은 논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셨던 한 교수님의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학력인구 감소는 시작 단계가 아니라 이제 전환점을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전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그리고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기대한다는 정도로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철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 주제에 관한 참여자 의견은 저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게시글 링크를 보시면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여러분들께서 제시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교육 관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다 보니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저희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확장될 그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와 그리고 제안자 4분,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제5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